요즘 이 보험 문제 참 많이 다루네요. 어제 대법 판단이 나와서 논란이 된 사건인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게 하나의 죽음에 대해서 각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됐는데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남성은 사업가였습니다. 중국에서 하던 사업이 어려워지자 2015년에 국내로 귀국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개의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보험 가입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쳤을 때 보험금을 주지 않는 이 면책 조항이 있었고 이게 만료되는 기간이 2년이었는데요. 가입한 지 딱 2년 뒤에 이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보험금이 총 31억 원이었는데 보험사들은 지급 의무가 없다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또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보험사들이 2년 동안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을 하는 동안에는 보험금 지급을 안 되게 딱 이렇게 약정을 걸어놓은 거죠. 자, 그런데 2년,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2년 딱 그 면책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딱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아,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참. 글쎄요, 지금 이제 이런 그 규정을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딱 그 규정에 맞힌 상태에서 그런 어떤 것을 본다면 하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수의 보험 계약을 맺어놓고 그것을 나중에 이러한 어떤 그 보험금을 지불하게 된다면 선량한 어떤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갖다가 펴고 있고요. 이 아내와 자녀 같은 경우는 2017년 세 군데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각각 2억 원의 보험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극단적인 선택 면책 기간 이후에 숨진 건데 보험 계약을 무효로 보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주장이죠. 그런데 실제로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통계를 보게 되면 보험금을 더 많이 주면 자살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통계는 없습니다. 단 보험 가입하고 난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기간 2년이 끝나고 나면은 자살로 인한 보험금 청구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연구는 있는데요.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험연구원에서 한 연구를 보게 되면 면책 기간 중에서 자살률이 0.74%에 불과했었는데 면책 기간이 지난 3년차 이후에 5.04%로 크게 뛰었다. 약 7배 정도 뛰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 면책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 자살이 늘어난다. 그런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불특정 그 다수의 그 많은 보험 가입자들이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씁쓸한 그런 그 사회 현상의 일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백 변호사님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아니 당연히 뭐 규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지나서 뭐 지급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분도 계시고 야 이거는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후자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땡 하고 그 다음 날 극단적 선택하면 보험금 지급하면 좀 뭐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럼 극단적 선택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려하는 꼴도 되고 그리고 아예 그걸 노리고 처음부터 보험 가입을 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이게 우리가 이 민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데 쉽게 말해서 상식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보험회사 측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원래 생명보험도 가입됐던 사람이 갑자기 생명보험을 쭈르륵 더 가입하고 면책 기간이 지난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또 극단적 선택하기 전에 아내한테 오직 나머지 가족 3명의 장래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그 나머지 가족 3명의 장래만 생각하고 있다. 나의 장래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보험금을 통해서 나머지 가족들을 잘 살게 하고 싶다라는 게 이 안에 내포돼 있다라는 취지로 일단 보험회사에서 그런 주장을 했고 2심에서도 역시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1심에서는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네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수상하지만 점점점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저는 좀 이게 애매하긴 하네요. 항소심에서 판단한 건 그러니까 분명히 이상하긴 이상하다. 이건 맞습니다. 항소심 입장도 분명히 이상하긴 이상한데 이 갑자기 생명보험 많이 들고 이런 것에 대한 동기나 이런 것들 다소 의문은 있지만
명확하게 그 입증이 된 건 아니고 석연치 않은 사정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보험금 부정 취득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부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보험을 그렇게 단기간에 들고 그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게 일단 대법원에서도 이 심판단이 맞다라고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저희가 우려했던 거, 이렇게 되면 물론 약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다지만. 근데 이거 이제 1심에서 지급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따진 게 뭐냐면 보험을 체결할 당시부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걸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면 이거는 안 된다,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2년 뒤에 실행하겠다고 2년 전에 먼저 그거를 생각하는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1심에서 또 무효를 받아냈을 때 저는 보험사들이 약간 좀 보험사들도 좀 탓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 1심에서 무효를 받아낼 때 보험회사들이 주장했던 게 이 사람 경제적 능력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보험을 10개씩이나 가입을 했다. 이미 생명보험도 있는데 그럼 받아줄 때는 왜 받아줬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놓고 1심 지나고 나서 막상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 조선 안 될 사람이다. 그래서 이 양쪽 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2심 재판부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실제로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뭐 아파트도 있었고 부동산도 있었고 고급 차량도 있었고 부인은 또 상당히 많은 자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 예. 결정적으로 보험을 10개나 가입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긴 하는데 그 10개 총 보험료가 생명보험이죠. 75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또 높다고 볼 수도 어려운 금액이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진짜 많은 분들이 방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사에 대해서도 받아줄 때는 그냥 다 받아주더니 꼭 지급할 때 되면 또 막 이런다고 그런 여론이 있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가 됐든 좀 찜찜한 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